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남들은 번듯한 직장에 풍족한 연봉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디 얘기할 데도 없지. 둘 다 월급쟁인데 사회생활 오래 해가지고 연봉만 높은데 세금이 많다. 근데 문제는 결혼 전 남편이 해놓은 재테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역에 아파트도 아닌 오피스텔을 세 채나 사놨습니다. 지금은 매매도 안 되는데 월세 줬는데 이자가 더 나오는 집들입니다. 다 대출이라 실제 돈도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대출 이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단 원금부터 갚으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그래서 2달 전부터 900만 원씩 상환하고 있어요. 실제 생활비는 100만 원만 저한테 주고 있는 거죠. 각자 용돈 남편 200, 저 200. 아, 그러니까 저거구나. 남편이 1200을 받으니까 네. 200 자기 용돈 떼고 네. 1000만 원 남았는데 900은 대출 갚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 100만 원을 100만 원 생활비로 생활비. 주는데 본인 200, 남편 200 이렇게 해서 400을 쓰고 있어요. 제가 똑같이 쓰자고 했거든요. 부모님 용돈에 보험에 생활비 같은 것들은 각자 용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남편 100, 저 250. 지금 사는 집은 전세 3억입니다. 여유자금 모아놓은 게 1억 정도 있고요. 저축은 남은 거 모아두는 정도입니다. 신혼부부지만 소득 때문에 신혼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주택이라서 청약을 넣고 싶은데 이것도 최초가 아니라서 무주택 기간이 짧아서 점수가 안 됩니다. 애도 없고요.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집도 전세고 차도 없고 제 고민은 집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홍대, 남편은 강남인데 마곡 쪽이 집이어가지고 그 중간쯤 어디로 가고 싶은데 홍대와 그러면은 강남. 여의도, 용산, 반포 말하는 건가요? 예. 마용 지역이나 흑석. 아니 마곡도 나쁘진 않은데. 그쵸. 네, 마곡도 나쁘지는 않은데. 마용 지역이나 흑석 쪽이 중간이긴 한데 너무 비쌉니다. 24년 넘어가는데 현타가 와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선은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문제라고 삼고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인데 네, 오피스텔 부분 한번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지역에 샀다고 하셨는데 우선 서울에 하나, 네. 경기에 이제 각각 3억씩 2개 사셨는데 이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니까 아파텔 있죠. 아파텔 그런 그쵸, 거 그쵸. 그런 느낌. 뭐 1.5룸. 서울은 아파텔 절대 못 사요. 저 가격으로. 경기 경기도는 3억이면 애매한 1.5. 네. 근데 이제 아파텔은 아파트가- 2룸, 3룸에 네.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한 4, 5억 하거든요. 이상하니까. 저거는 한 1.5룸.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월세 나오는 그 직장인들 혼자 사는 집 그런 것들을 사놓으신 것 같은데 서울 전세 1억 3천, 경기 2천에 80, 2천에 115 정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일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사연에 한번 빡 나왔죠. 사람들도 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놀라고 계세요. 구독자분들도. 요게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지금 전세 1억 3천 주시고 월세가 200을 받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요거 두 개니까 6억이잖아요. 네. 6억에 대출 껴봐야 한 4억일 텐데 그럼 4억에 5% 하면은 이자가 2천만 원입니다. 네. 2천만 원인데 한 달에 200씩 벌면은 거의 똔똔이지 이게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세금 나가고 뭐 하고 조금 남는 손해가 마이너스 계속 뭐 적자 나는 건 아닌 상황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내분이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야 우선 이거 빚부터 갚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요거 한번 좀 따져보긴 해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2년씩 모닝을 타고 있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차량 제공 이게 임원급이네. 거의 네. 그러니까 실수령 1,200이면 연봉이 세전 연봉 2억은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가죠. 2억 조금 넘어갈 텐데 그 정도인데 뭐 과장님 일년은 없고. 그럴 리는 없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차량을 주면 그랜저 이상을 주지 않나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아이고 연봉이 2억인데 차를 아반떼 풀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닐 거예요. 아반떼 N? 네. 아반떼 그 정도는 안 주시기 때문에 나는 뭐 어쨌든 차가 2대인 거죠. 그냥 공짜로 차를 한 대 더 타고 다니시는 거라고 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사실 누가 주는 차가 최고입니다. 최고죠. 사실 내가 사면 그동안 계속 돈을 막 까먹기 때문에 네. 남이 주는 차 타고 다니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죠. 자, 근데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뭘까? 돈은 모으고 있지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모으기가 어렵다라고 투자를 해주셨는데 요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까지는 비용 대비 지금 버는 돈이 엄청 큰데 그렇죠. 저축이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다. 까지는 게 사실 아까 뭐 언뜻 말씀해 거의 주셨지만 없어요. 그냥 거의 뭐 없어. 똔똔 정도지 마이너스가 크게 네. 나는 여기서 뭐 마이너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납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를 안 사고 뭐 아파트를 사놨으면 뭐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건 아니다. 자, 그럼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뭐냐? 취미, 여행, 골프, 캠핑 같은 걸로 월 12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
근데 이게 생활비 외에 추가인 거죠. 그렇죠. 용돈 외. 생활비 아까 100만 원 주신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과 플러스 그 2분의 250 합쳐가지고 350 내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것들 내에서 이제 쓰시는 거죠. 350 안에서 네. 이것도 쓰고 하는 거죠. 네네. 지금 저축은 240만 원 정도 하셨다가 원금 상환을 이제 900을 하시면서 네. 그럼 원래는 이거를 저축을 조금 하시든지 뭐 했겠지만 그렇죠. 남는 돈 그냥 네. 뭐 어느 정도 모이면 예금이나 뭐 이런 거에 모았고 그러니까 뭐 현금 1억 아니면 지금 전세 자금도 이분들 전세 살고 계신데 보증금 3억이 네. 순수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모으느니 대출을 갚자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아직 현금 1억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적금 30만 원, 청약 10만 원, 남은 돈은 모았다가 예금을 이제 넣는 식으로. 네. 근데 보면은 관리비 30에 차량 6만 원. 그러니까 모닝이니까 당연히 뭐 많이 안 들 것 같고요. 근데 보험료 70. 이게 편이 50이나.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 네. 여러분들도 여기 보신 분들도 나중에 많이 벌게 되면 지금 적게 번다고 생각했을 때 타이트하게 관리를 안 해놓으면 이렇게 둔감해집니다. 모든 소비에. 그러니까 보험료를 여러분들 한 명이 5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의 보험료가 적어 보여. 아. 20 정도면 뭐 그래.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소득이 1,6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20만 원씩 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그럼 뭐 한 달에 무슨 뭐 3억씩 4억씩 보험료 내겠냐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뭐 암 걸리면 치료비 더 들어가나 오히려 내 돈 가지고 하지. 네. 그러니까 저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건데 똑같은 거. 그러니까 휴대폰 똑같은 거 쓰면서 통신요금 저는 30만 원 내요 하는 거나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 이제 우선 용돈도 조금 좀 많은 그럼요. 느낌이 좀 있긴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내부 사정을 다시 한번 들어본 다음에 네. 그건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옹재님. 네, 아우, 밝으시네요. 네, 요 사연 다 읽어봤는데요. 그 우선 남편분이 투자해놓은 게 세 채가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좀 속상하시긴 하겠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자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수령이 높은데 네. 예. 예? 월세를 한 200 받으시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원래 이자가 한 200 정도 채 안 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원래 그동안에는 그 월세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약간 마이너스 나는 구조였는데 아, 그래요? 최근에 약간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오피스텔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로 그게 퉁 쳐지는 상황이어서 네. 그냥 저희 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실수령이 거의 1,400 넘어가시는데 오피스텔에서 어쨌든 추가 금액이 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금 상환을 거의 막 1,000만 원씩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1,000만 원을 갚으면 예를 들어 이자가 5%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줄어드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지금 엄청나게 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그쵸. 좀 다른 걸 좀 줄여야 돼요,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용돈은 주로 어디에 쓰세요? 그 200, 200씩 쓰시는 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저는 뭐 집에 용돈을 드리는 것도 없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조금씩 그냥 모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편 같은 경우는 200 내에서 일단 시댁에 드리는 용돈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 본인 네. 보험료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 그 정도 연봉 받는 사람치고 한 달에 본인한테 쓰는 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안 쓰는 그렇게 거죠. 치면. 네, 그러니까 둘이 왜냐면 지금 저도 조금 전에 계속 방송 보다가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 쓰는 350 내에서 저희가 쓰는 게 여행을 사실 좀 다녀서 그런 부분이 있어 포함이 되는 거고 제 네. 용돈 200은 거의 아. 대부분은 저는 저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로 모시는 건 아니고 그 같은 저축 저기 평균 200만 원씩 모은다는 게 그러면 그 200만 원 가지고 모으시는 거네요? 용돈 가지고? 아, 예, 맞습니다. 아하. 맞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안 쓰는데 걱정되시는 건 지금 요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아니요, 집을 어떻게 사면 되냐. 집도 없고 차도 없잖아요. 네. 차는 있잖아요. 지금 저 남편분 주셨잖아요. 차 하나 있잖아요. 그 좋은 차 아니에요, 그거? 그건 좋은 차죠. 남의 차죠, 근데. 에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남의 차 아니죠. 다니는 동안 계속 나오는 차잖아요. 그 회사 월급쟁인데 그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럼 그때 가서 사면 되죠. 그러니까 예, 차는 맞습니다. 집과는 다르게 소모성 자산인데 그래요. 완전 소비성 자산인데 그걸 내 돈 주고 안 사고 공짜로 회사 다니는 동안 줍니다가 굉장히 큰 엄청 메리트입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사 만약 그만두면 그때 가서 차 사면 네, 상관이 네, 없는 네. 거니까 오히려 이건 좋은 거고 이제 문제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을 못 사냐라는 거가 이제 걱정이시라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세 채 말고는 없으세요, 남편분이? 다른 거는? 네, 없어요. 그러면 청약은 무주택자 취급을 받아요. 네. 남편분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무주택자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넣으시는 건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세 채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월세랑 이자가 지금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얘는 상관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시면 되는 거죠. 대출을 일부러 갚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900만 원씩 갚기 전에는 예.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저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900만 원씩 갚기 전에는 저한테 그 900을 줘서 지금 1억 정도 현금이 있다고 아, 한 게 그건. 한 몇 달을 조금 모아놓은 거에 기존에 있던 돈을 합한 게 1억이 된 거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원금 상환을 하라고 저한테 주지 말라고 해서 그걸 갚았었던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원금 상환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원금 상환을 해서 아끼는 비용이 뭐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현금은 모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분 청약은 뭐 계속 이제 뭐 시도해 보시고, 차가 없는 건 오히려 땡큐인 거고요. 땡큐요. 좋아요. 그리고 너무 좋죠. 오피스텔을 그럼 매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에서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오피스텔이 전혀 팔리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뭐 총선 지나고 나서 아마 뭐 어떤 정책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너무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때 봐가지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도 뭐 상관은 없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 때문에 우리가 집을 못 사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은 청약이 되더라도 네. 뭐 그게 남편 쪽에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를 걱정을 하는 게 남편도 저도 청약 조건이 좋아서 네. 청약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이 가진 돈이 절반 이상 한 6, 7억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제 연봉으로는 뭐 DTI 이런 게 안 되니까 네, 네, 남편 걸로 돈을 끌어내야 되는데 네. 남편이 지금 그 오피스텔 집들 대출 때문에 DSR? 풀로 땡겨져서 이 청약이 되더라도 걱정인 거죠. 그거는 청약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사실 때도 대출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네네 맞아요. 문제는 청약 말씀하시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좀 하자면 두 분 다 아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예. 두 분 다 아이 당연히 없지. 각자 지금 청약 조건이 전혀 안 좋아요. 지금 전혀 네. 좋지 않으세요. 전혀 안 좋아요. 지금 왜요? 지금 청약의 제도의 기반은 아이가 없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첨제만 되신다고 보시면 뭐 그쵸.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뭐 이런 거나 사실 뺑뺑이로 돌리는 건데 근데 그런 네. 물량들도 더 줄이고 요번에 이제 3월 25일자로 해가지고 바뀌는 거 다자녀 특공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신생아 특공 새로 생기죠. 그다음에 예전에 그 뭐예요 미혼 특공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저 민영주택에서 아주 일부 물량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없으면 아예 그거는 나오지도 않는 물량이라서 이제 아이 좀 낳으세요. 그럼 아이 낳으신 분들한테 혜택 많이 드릴게요. 이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두 분은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사실. 자녀를 낳아도 연봉 때문에 혜택이 없어요. 뭐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그죠. 청약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되긴 되는데 오피스텔 때문에 청약이 안 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주택자랑 똑같이 취급 받으시는데 아이가 없고 지금 결혼도 안 하셨고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 취급을 받아도 경쟁력이 되게 떨어지는 상태여가지고 지금은 그냥 돈을 잘 모아가지고 일반 아파트를 뭐 전세 끼고 사신 그래. 다음에 뭐 오피스텔을 찬찬히 정리하면서 나중에 실거주를 하거나 하면 뭐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남편분 투자 3개를 한 게 뭐 문제 같아 보이시겠지만 그분의 어떤 그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뭐 대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냥 잘 저축하시면 큰 문제는 없고 네, 정치적으로 뭔가 좀 정책을 바꿔주면 그때 하나씩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돌리시든지 그렇게 하면 또 대출이 없어지잖아요. 굳이 지금 월세를 안 받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전세로 돌리면 대출이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전세 사시는 거 있잖아요. 3억 원. 네. 이거는 왜 대출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제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돈이에요. 차라리 뭐 집을 사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아까 말한 대로 오피스텔 2개 다 뭐 전세로 다 돌리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거주하시는 집도 뭐 월세로 뭐 바꾸시고 그다음에 모은 돈 하면 뭐 대충 뭐 한 3, 4억 이상 더 생기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신용대출 받고 뭐 하시면은 한 5억 이상 생길 거거든요. 거기에 뭐 전세 끼고 사면 뭐 진짜 10억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분 전세 끼고 사면 저희는 어디 살아요? 월세 살아야죠. 네. 당연히. 네, 아. 처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공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저축을 조금 더 하고 오피스텔 전세 돌리고 아니면 전세 안 돌아가면은 좀 찬찬히 기다렸다가 팔고 그러면서 우린 돈 모아가지고 한 1, 2년 있다 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오피스텔 지금 혹시 내놓으셨나요? 매물로? 아니요. 내놨다가 네. 아예 그 부동산에서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그냥 철수. 그러면 지금은 안 돼. 네. 지금은 안 팔려. 그러면 전세는 혹시 수요가 있어요? 네,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럼 전세로 돌리는 전세로 것도 괜찮을 것 돌리세요. 같아요. 네. 그럼 대출도 줄어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집을 살 때 뭐 DSR이나 규제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는 문제도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다 갚는 개념으로 전세로 다 돌리시고 그다음에 뭐 남편분 연봉이 높으니까 신용대출도 잘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두 분의 상황에서는 대출을 더 받아서 뭐 문제되는 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출을 뭐 한 8억 정도 받아도 뭐 크게 문제되시지는 않거든요. 혹시나 남편분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임원이면 보통 임원은 계약직이라서 1년이 어떻게 될지 2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정년까지는 쭉 버틸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건 뭐 상황 바이 상황이어서 네.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정규직은 맞는데 네. 뭐 요즘에 뭐 임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좀 줄이시고 네. 그리고 용돈도 아까 뭐 좀 적게 쓰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뭐 식비에 생활비, 여행비 따지면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달에 뭐 2, 300은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아이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봉도 뭐 높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동네들 가고 싶은데도 뭐 빌라를 가고 싶으신 건 아니고 아파트 가고 싶으신 거면 못해도 15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네네. 그 정도 가려면은 어쨌든 돈 많이 모으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여유롭게 쓰지는 마시고 집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남으면 그때 가서 뭐 좀 취미나 여행을 좀 가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네, 원금 상환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원금 상환은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저거 상환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크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금리도 떨어지게 되면 특히나 괜히 갚았네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너무 급하게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최저 가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더 빠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졌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 변화를 좀 기다렸다가 제가 뭐 정책 바뀌면 또 영상도 찍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나서 좀 오피스텔 매수세가 좀 붙거나 하면 그때 전세나 월세 아니면 뭐 매매로 뭐 팔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결혼하신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 옛날에 해놓은 거 뭐 어떻게 해. 뭐 지금 뭐 몰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몰래 한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게 좀 너무 뭐 남편한테 뭐라고 할 상황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두 분이서 행복하게 돈 바짝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집을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집을 됐어요. 사고 싶다면 사셔도 되는데 아까 말한 동네는 못 사죠. 그 동네는 그래도 마용 현금으로 흑석, 네. 뭐 한 6, 7억 이상은 있으셔야지 살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모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 2년 정도 더 바짝 모으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조금 바뀌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오피스텔 다 전세 주시고 신용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집 사셔도 네. 전혀 문제가 문제 없는 없어요. 경제력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오피스텔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보험 조금만 좀 줄이시고요. 보험이 너무 예,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아주 날선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모두가 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소득의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빡세게 거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서 안 그런데 보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야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딱 봐서 차 뭐야? 그럼 회사에서 준 차 말고는 12년 된 마티즈 그래, 뭐 경차 모닝 있고, 하나 있다. 야 검소하네라고 하더라도 속은 썩어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죠. 집은 뭐 어디 살아? 그러면 전세 3억짜리 전세 살고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충분히 그렇다. 왜냐면 실수령이 1,600 정도 되면은 1년에 2억 정도 실수령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집이 전세 3억짜리면은 아파트로 쳐도 5, 6억대 네. 아니면 빌라 정도니까 그러면은 만족은 안 되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 대비해서는 당연히 네, 그런 당연히. 것들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네. 용돈 400이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돈을 보니까 많이 쓰시는 거 아니야. 본인이 200이라고 했는데 그 200을 다 저축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어차피 안 쓸 거라면 현실적인 수준으로 용돈도 좀 줄여놓으시고. 아 그렇죠. 네. 어차피 저축을 할 거라면 굳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다시 저축할 그렇죠. 이유는 없죠. 그렇게 굳이 그걸 칸막이를 쓸데없이 다른 데로 쳐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용돈 뭐 100 이렇게 네. 뭐 남편 용돈 뭐 100 이렇게 어. 잡고 부모님 용돈 주는 것도 다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것도 다 같이 컨트롤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그쵸. 보험이 저는 우선 너무 센 것 같고 네. 보험료는 뭐 한 2, 너무 30만 원 쌉니다. 정도 네. 대로 좀 낮춰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취미 여행도 하나만 캠핑이랑 뭐 너무 바빠 캠핑에 너무- 골프에 너무 바쁘게 사시니까 이게 그거 시즌별로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1,650만 원을 벌면 120만 원 정도는 취미에 써도 그래.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집을 살려면 그치. 왜냐면 예. 집을 만약에 5, 6억대 집 사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네. 근데 집을 지금 한 15억에서 20억대 정도 살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고소득층이 아니에요 또. 열심히 맞아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걸 해결한 다음에 저 정도 쓰는 거야. 뭐 그래, 뭐 집도 있고 뭐 다 노후 준비도 돼 있고라고 네. 한다면 상관없는데 생각해 보면 일한 기간은 오래되고 연봉도 높으시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아놓은 자산을 보면 연봉 대비 소득 대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부터 좀 바짝 모아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 좀 하시고 네. 또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그리고 오피스텔 얘기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 지금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 꽤 힘들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못 버티는 상황에서 던진다. 이거는 큰 틀에서는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이 뭐 아주 높진 않다고 사실 저는 뭐 봐요. 던져도 지금 받는 사람도 받는 없고요. 사람이 없고 뭐 받는 사람 누가 벽이 있어야 던지면 돌아오지. 벽이 없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들고 가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급급매로 던지는데 네. 지금은 뭐 급급매로 던질 상황 전혀 아니신 분들이니까 네. 지금 그게 요즘에는 아파트보다 빌라 그러니까. 오피스텔 규제가 더 세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까먹고 있는지 오피스텔 규제 이렇게 걸어놓은 걸 이건 까먹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파트 막 치고 올라갈 때 오피스텔 빌라 규제를 걸어놓고 네. 지금은 아파트는 다 풀고 이거 오피스텔을 그대로 놔둔 약간 이상한 이상해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지금 완전 왜곡돼서 이렇게 돼 네.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뭐 무방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어떨까요? 풀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 이거보다 오피스텔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좀 그렇긴 오피스텔을 월세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 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접근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다주택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아니면 조금 좀 깡이 좀 좋으신 분들은 네. 월세 잘 나오는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좀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텔 월세가 상당히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뛰는데 급급매가 나와요. 네. 못 버티는 분들이. 이게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또 그렇게 가격도 안 되다 보니까 전세 들어가려고 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다 월세로만 생각하고 아파트 쪽으로 전세가 또 몰려서 여기는 전세가 들썩들썩 이쪽은 월세가 들썩들썩 그래가지고- 야수의 심정으로 네, 좀 그래서 살까요? 요즘에 한 1억 정도 있는 분들, 뭐 네. 1억 한 2, 3천 정도 있는 분들이 이거 은행에 넣어놔서 뭐 하냐. 그래서 그냥 월세로 오피스텔 세팅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6, 7%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직은 뭐 아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사는 분들도 약간 조금 지켜보다가 상황 바뀌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21년 9월 결혼을 했고 1년 동안 외벌이로 살다가 와이프가 22년 12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소소하게 14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네. 와이프가 일을 시작해도 생활비, 와이프 보험, 핸드폰 비용 해가지고 130만 원씩 입금하고 있다 보니까 제 명의 신용카드를 줘가지고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충 1,000만 원이 넘는데 230을 저축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 도움 없이 마이너스 통장 쓰고 뭐 와통 다 갚고 추가적인 적금 들고 있어서 돈을 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 고민이 많습니다. 해지해야 되는 건지 들고 가야 되는지 조언도 구하고 싶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받고 싶어요. 네, 우선 월세를 보면은 높으신 게 아니에요. 네, 1,000에 40, 네. 공과금 10. 이 네. 정도면 사실 그쵸. 뭐 거주비로는 최저수준이죠. 네. 결혼까지 결혼하신 하셨는데. 신혼집인데 네, 그리고 차량도 그랜저인데 비싼데 뭐 물론 비싸지만 네. 그래도 뭐 그랜저면 뭐 좋죠. 네. 그런데 차량 구매 비용이 3,700. 이거를 부모님이 내죠.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도 내죠. 세금 지금 다 부모님이 공짜잖아. 네. 공짜면은 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없어요. 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주거비, 차량비 다 빠졌는데 괜찮아. 왜 돈을 못 모으냐 이거죠. 네.
왜 못 모을까? 소비가 크지 않은데 네. 왜 안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왜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왜냐?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돈을 훔쳐가. 내가 돈을 훔쳐가거나 내 공인인증서를 털린 게 아니라면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것이다. 쓰는 겁니다.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예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그냥 줄줄 큰 거 소비가 크지 않다라는 건 기억에 남는 소비가 그렇죠.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200만 원짜리 시계를 샀어. 그럼 기억나죠, 그거는. 그렇죠. 200 썼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소하게 의식 없이 쓰는 것들, 무의식적으로 쓰는 소비가 많으면 난 돈도 안 쓰는데 왜 돈이 없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잔돈을 내가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사고 있으면 그것만 안 사면 나는 잘 아껴서 사는 사람인 건데 네. 나는 그런 소비를 안 하고 막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밥 하루에 먹다가- 3만 원, 5만 원, 맞아요. 3만 원, 5만 원 막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되게 어찌 보면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외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도 들고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 보면 월 100만 원 전부 술 먹고 그런 데 사용한 내역들 뿐입니다. 돈 때문에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문제지? 내가 담배 이것도 돈 때문에 지금 끊은 지 3개월 되셨대요. 아.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시다가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엄청나게 많은 담배도 거. 근데 하루에 3갑을 피셨대요. 하루에 3갑을 이것도 끊긴 피시는 끊어야겠다. 이것도. 4,500원 아, 한 달이면 15만 원, 45만 원을 아이고. 쓰는 거니까 건강도 이것도 그렇고. 끊긴 끊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포기할 수 없는 소비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있다면 아니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누구보다 포기해야 될 게 유흥비 아니야?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게 근데 술을 먹으면 그 다음이 또 소비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이게 그러니까 술 먹고 대리비. 대리비 당연히. 또 술 먹고 또 친구들 뭐 또 술 사주고 그렇죠. 택시비 주고 그런 돈인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술 먹고 아니 내가 낼게. 예. 내가 낼게. 이런 것들이 크진 않는 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이거 17만 원 뭐지? 뭐 기억이 안 나. 거지? 뭐. 이런 거지. 자, 우선 저축이 230만 원인데 지출이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아는 거죠. 네, 아는 지출. 게 300만 원이다. 월세 주거비 50, 보험료 65만 원. 보험이 근데 소득이 1,000만 원이시면 보험료 65만 원은 많은 건가요? 저는 그걸 소득 대비해서 보면 안 소득 된다고 대비는 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건강이 돈이 많으면 더 건강하지 않아는 아니잖아요. 그건 30대 남자, 30대 남자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 월급이 크든 적든 그 질병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건 통계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기에 소득 대비해서 저 정도는 낼 수 있어긴 하지만 낼 필요는 없는 줄여야 거죠. 된다. 네. 이것도. 그리고 보니까 다 이상한 보험들밖에. 보험이 좀 너무 좀 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막 그 무슨 제 싫어하시는 보험들 있잖아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 CI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가 띵한 보험들. 네, 유류비 20만 원, 조기 축구 7만 원. 네. 저는 이런 조기 축구 이런 모임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네. 7만 원이면 왠지 많아 보이는데요. 많은데 네. 왜 많은지 봤더니 네. 조기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조기 축구를 3개나 아, 3개나 하고 계세요. 건강하시네. 건강하실 것 같아요. 딱 안 봐도 아. 어떤 외형이실까가 딱 생각이 돼. 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술 먹고 운동하는 스타일. 땀 빼고 막. 헬스 5만 원. 네.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 정도 소득이시라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는 거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건 뭐 갑시다. 네. 이게 뭐죠? 통신비가? 그러니까 저 통신비도 엄청나고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빠지는 돈도 큰데 아. 그냥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비싼 요금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아이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20만 원이면 두 분이서 뭐 그러니까 핸드폰을 핸드폰, 저 OTT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면 좀 과한 게 아닌가. 과하죠. 예. 줄일 수 있죠. 근데 근데 한 10만 원대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건데 저것도 이제 눈에는 잘 안 보이죠. 1,000만 원 보는데 20 정도야. 아. 제가 네.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진 게 네.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뭐냐면 프리미어랑 포토샵 있잖아요. 네네. 그거 구독제로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구독을 걸어놨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제 개인 거를 걸어놓고 깜빡한 거예요. 한 8개월, 9개월 계속 나가고 있었더라고. 5만 원씩. 와우. 저는 근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깝다. 그거 아시죠? 알죠. 무료로 한 달 하고 자동 전환되는 거. 전환된 거. 그거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아. 그 스케줄러에 표시해놔요. 아, 멜론도 그렇거든요. 아. 멜론
끊으면 네. 한 달인가 몇 달 있다가 네. 다시 그 100원 요금제가 생겨요. 네. 100원에 한 달 들을 수 있는 네. 거. 그럼 그거 해놓고 스케줄러에 입력해놓고 끝나면 끊어버리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맞아. 지금 제가 상남자들 진행하면서 한 60만 원을 제가 그 어도비에다가 지금 갖다 줬어요. 단 한 번도 켜보지 않고 테스트한다고 죄송하게 아까워라.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돈들이 꽤 나가는 것들이 있을 맞아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요 20만 원도 알뜰폰으로 한번 바꿔놓으면 네. 되는 건데 이런 거 꼭 좀 정리 한번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관성적으로 나가는 돈이죠. 네, 관성적으로 나가는 돈들, 네. 구독제로 바뀌면서 나가는 돈들이 꽤 많아요. 안 맞습니다. 보거든요, 분명히. 안 보는데 그냥 하는 것들 많을 것이다. 경조사 10만 원,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식비가 120, 130좀 좀 많죠. 많아요. 둘이서 엄청 많은 2인 거죠. 가구에서 식비가 저 정도면 네. 많은 편입니다. 차라리 용돈을 잡아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이 정도 분이시면 이건 고정적인 지출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 외에 현금으로 쓰는 것들이 자잘자잘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카드도 한 60에서 100 정도 월 평균. 이거 말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석 달, 넉 달 전부터 이게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서 엑셀에다가 다 요번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큰 소비가 없어요. 큰 소비가 없어요. 술값도 10만 원 넘어가는 건 거의 아예 없습니다. 네. 한 번, 두 번 있을래나? 네. 자잘자잘하게 3만 얼마, 4만 얼마 이런 것들이 술값이에요. 그게 계속 있군요. 계속 있어요. 아,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 게 딱 여기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로만 보면 어. 뭐 안 쓰는데 눈에 띄는 거 통신비나 저런 거 식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용돈으로 쓰는 거 현금 그게 다 용돈과 유흥비죠. 여기서 지금 써 있지 않은 그런 것들로 옷도 안 사시는데 400에서 600 이 돈을 정도가 그냥 다 갖다 쓰시는 거군요. 없어지는 겁니다. 와, 그러면 한 달에 460이면 하루에 한 15만 원 돈을 계속 현금이나 계속. 뭐 뭘 사 먹든지 그렇죠. 뭐 시켜 먹든지 하는 진- 거를 진짜 한다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게 그 소비 내역 중에 뭘 굵직한 거 산 게 거의 없어요. 큰 돈 나간 거 표시된 거 보면은 뭐 부모님 해외여행 가시는데 용돈 드는 네. 거 뭐 30만 원 이런 것들이고 큰 게 없어요. 야, 그러니 이분도 이제 답답한 거죠. 도대체 네. 내가 왜 어떻게 이러고 있었지?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았다고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바로 깨달아지고 요거는 뭔가 정확하게 그 돈을 미리 떼서 네. 어딘가 집어 넣어놓고 그러셔야 그리고 이제 돼요. 좀 체계적으로 쓰시면 네. 바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은 좀 들거든요. 돈 번 지가 오래 안 되셨나 봐요. 이렇게 소득이 높아진 거는 뭐 한 1년 남짓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고 2019년 정도에 네. 결혼하셔가지고 2019년이나 2021년인가 9월에 네. 결혼하셔가지고 그때 3,200만 원 빚 낸 거 갚아온 게 소득 늘어나는 거랑 어떻게든 뭐 얼추 비슷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 없애고 나서 그 그때부터. 다음부터 뭔가 저축을 묶어놔야 되는데 네. 이게 소비로 이어진 거죠. 그때 막 쓰기 네. 시작했구나.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변동이 생겨버리시게 됐을 때 네. 뭔가 그걸 묶어놓지 않으면 네. 지출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붙어요. 그래서 야,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나는 지금 쓰는 거 생각해보면 생활비로 250 쓰고 750은 저축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네. 지금 생각이고 네. 소득이 늘어나서 지출이 따라붙으면 이거 줄이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 같아요. 지출을 한 번 늘면 줄이기가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안 늘릴 수 있으면 안 늘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많이 버는데 자산이 없네요. 없어요. 보면은 빚 갚고 하는 거에 다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을 시기에 써버려서 돈이 없네요. 네. 보면 보증금 1,000만 원, 주식 400, 적금 900.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사람들의 이 자산과 전혀 지금 어울리지 않는 순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어떤 좀 일단 의견을 줘야 될까요?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비하고 용돈 이건 예산 딱 세워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저는 유흥비라는 개념을 네. 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산에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금 극단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지금 음식점 투자를 해서 잘 됐지 네네. 그 전에 이 투자가 없었다면 그렇지. 사실 380 정도 받으시는 정도잖아요. 네. 자산이 지금 많지 않으시고 집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도 뭐 낳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음식점 투자해서 버는 돈 자체는 다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분이 네. 고정지출이라고 이렇게 써주신 것도 네. 그것만으로도 생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식비도 많이 잡혀 있어요. 식비도 많이 저는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벌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심란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난 다 저축, 이거는 다 저축이고 여기서 이거 버는 거 있죠. 여기 버는 거에서도 최소한 50%는 저축한다.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애가 없으니까 네. 특히나. 그렇게 하면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달에 한 8, 900 저축인데 네. 그러면 1년에 한 1억 저축 아닙니까? 어우, 야. 그렇게 1년에 한 1억씩 저축하시면 뭐 금방 뭐 엄청 부자가 되시는 건데 올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네. 있는 2천 생각하면은 1억 그냥 넘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4, 5년만 사셔도 인생이 바뀔 텐데 지금 뭔가 빵파레를 터트리고 샴페인 터트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술값도 아껴라. 들긴 좀 드네요. 유흥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술을 먹을 때가 맞나? 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네. 이걸 딱 봤을 때 아, 순자산이 2,300인데 술 먹을 때가 맞는가? 그렇죠. 지금 조기 축구를 3개 할 때가 맞는가라는 거를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이분은 충분히 술을 그만 드세요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시던 분이 네. 그걸 끊을 정도면 네. 진짜 이분도 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라서 이랬던 거고 뭐지 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인 거고 술도 전화 통화상에서 그랬거든요. 문자도 네. 그랬고 용돈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사실 이분들 결혼하신 분들의 요 나이 또래 평균적으로 쓰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31살이면 아직 젊거든요. 네, 네. 요 정도에서 쓰시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본인도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술을 드시면 뭐 그 안에서 드시더라도 더 초과해서 쓰시지는 않으셔야 되는 거죠. 다른 걸 줄이시더라도. 이런 그 지출을 한번 줄일 때는 천천히 줄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완전 리셋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내일부터 진짜 탁 끊어가지고 카드 다 없애고 그렇죠. 현금 다 뭐 다 정리하셔가지고 보험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예 뭐 4월 1일부터 시작 뭐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찬찬히 뭐 10%씩 줄입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맞아요. 크고요. 담배 끊듯이. 네. 담배를 그냥 내일부터 끝.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저는 지금 술 먹을 때는 아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무조건 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맞아요.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술값이 너무 많이 나가시네. 술값만 현금으로 지출한 거 엑셀 보내주신 게 네. 50만 원 이상이에요. 50만 원씩 나가요. 네, 평균 와. 50만 원씩 이상이고 벌써 3월 아직 얼마 안 지났잖아요. 3분의 1 3월만 지났는데 30만 원. 3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저거 외에 추가적으로 카드도 월 평균 60에서 100 정도 이렇게 쓰고 쓰시는데 있고. 네. 그것도 본인이 쓰시기에 거진다 술값이다 그게. 네. 네.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고요. 네. 여러분 알코올 의존증 옵니다. 안 제가 뭐 이분들이 이제 뭐 집도 있으시고 뭐 상가도 있으시고 뭐 차도 뭐 좋은 거 타시고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월 한 1,000씩 버시면 좋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사셔도 된다 뭐 말할 것 같은데 네. 아직 좀 창창하시고 할 게 많으신데 아직도 뭔가 차근차근 해 나가실 게 많은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사실 이제 지출은 더 늘기만 하지 줄 수 없는데 줄이기 아이도 어렵죠. 태어나고 그러시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점점 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득. 네. 이 소득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음식점 이 업이라는 게 잠깐 뭐 눈 돌렸다가 내가 손을 제대로 못 대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소득도 아닐 수 있다는 거 늘려가도록 또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금 자산도 많이 좀 쌓아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또 모으셔가지고 하나 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2호점이든 뭐 3호점이든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또 다시 투자금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돈 모을 시기인 거지 샴페인 터트릴 때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보험료를 걱정하시는데 술값에 비하면 사실 보험료가 그렇죠. 큰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 아니에요. 그리고 저 보험도 정리하면 네. 저축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 써주신 그 고정 지출이 네. 240만 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외식비나 이런 것들도 줄이면 저렇게 하면 700 이상 저축이 가능한데 네. 보험료가 그 중에서 한 45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저거 빼고 나면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네. 아기가 아직 뭐 없으니까. 아이가 없는데 그리고 그러면 뭐 주택에 지금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네. 200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전혀 상황이 나쁜 게 아닌데 오히려 지금 바짝 한번 모아가지고 네. 연 한 8천 1억 저축해 보는 거 어떨까? 훌륭하죠. 네, 그렇게 해서 2호점 한번 또 내보자. 아니면은 그걸로 모아서 뭐 집을 사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선 필수제들 한번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차근차근 뭐 조금씩 좀 소비를 늘리면서 본인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거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기 축구 저는 이제 안 해서 제가 섣불리 말 못하겠지만 네. 꼭 3개 해야 되냐? 하나만 하자 우선. 그게 아니면 조기 축구 3개 하고 싶으면 아이, 다른 거 다 빼고. 저는 아. 대단하신 게 이분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아, 직장 끝나고 가면 또 음식점 가가지고 일하시고 아. 뭐 월화수목금 그렇게 하고 무슨 체력으로 축구를 3개씩이나 돌리나 난. 아니 좋아요. 축구는 하셔도 돼. 그럼 축구만 하면 되잖아요. 네. 축구에 용돈 30. 아 축구에 용돈 30. 축구. 왜냐면 그분들은 1000씩 안 버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축구에 용돈 30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직장인 소득 그 소득에서 해야 될 지출입니다. 그렇죠. 어. 그냥 그 정도. 그 정도가 맞죠. 그 정도면 술값은 충분하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잘 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술값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아닌가.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계좌에 돈 없으면 안 나가진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축부터 늘려놔야 돼요. 어디 뭐 가입부터 덜컥 해가지고 적금을 뭐 적금을 들어놓든지. 들든 뭐 하든 돈을 묶어놔야지. 네. 왜냐하면 현금 쓰는 게 있으니까 이분 현금이 있으면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따로 현금 따로 쓰는데 신용카드보다 현금 더 많이 쓰고 네. 이걸 아예 묶어버려야 네. 돈을 안 쓰게 되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좀 안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것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바짝 모아놓으시면 네. 앞으로 한 5년 뒤에 인생이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 라고 이대로만 가면 5년 뒤에 5억은 모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금으로. 거제도 쪽에 계신 거 이제 그건 안 여쭤봤어요. 거제. 거제 돌석이시니까 네. 아마 거제 쪽에 계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쪽에서 뭐 연 1억씩 저축하신다 그러면 뭐 인생 뭐 완전히 뭐 확 바뀌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꼭, 네. 저축률과 지금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소비율이 이거 월 뒤집어졌어요. 200씩만 쓰시고 네. 한 800씩 저축하시면 그러면 80% 최대 80% 저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크게 힘들지 않은 네. 구조니까 한번 아내분과 상의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비 패턴에 대해서 뼈 맞고 싶어가지고 사연 올립니다. 너무 뼈 때리지 마세요. 저희가 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좀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세요. 제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소득이 된 거는 6개월이 채 안 됐고요. 다행이네 그래도. 그전까지는 아버지께 빌린 돈과 어머니께 빌린 돈을 함께 갚았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미리 돈을 빌렸었다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사셨어요. 네. 집을 샀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주택 취득세도 할부로 납부했습니다. 최근 회사 이전에는 6개월간 소득이 또 없었어요. 네. 그 이전 소득은 지금보다 200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남짓 근데 버셨는데 뭐 300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니까. 못 버는 건 아니죠.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소비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21년까지 일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니 어느 날 벼락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노후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언제까지 뭐 부모님 집에서 사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경기권에 3억 정도 하는 작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부모님 돈. 제 돈이 없어가지고 보금자리론 60% 받으시고 뭐 고정금리로 잘 받으셨겠네. 네. 엄마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 엄마가 돈을 주는 거는 그 영끌 뭐 이런 거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두 종류의 엄마가 있습니다. 네. 진짜 사채업자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4.6% 내놔 네, 네.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거기다 추가로 내가 키워준 값까지 해가지고 고리 대금으로 한 7, 8% 요구하시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야 그래 어차피 줄 거 그래.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줄게. 근데 원금은 네가 갚든지 해라. 네. 이자는 안 빼고 받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인지 이제 네. 읽어볼게요. 저는 돈 모으는 습관이 없어서인지 잔고가 남아있으면 무섭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 모으는 방식도 대출로 갚아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미션을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빌린 돈이 사실은 그거 갚지 않았었으면 만약에 안 빌렸었으면 그 돈마저도 다 쓰고 다 집도 안 써버리니까. 샀어요. 그러니까 집을 샀으니까 그나마 그 빌린 돈 갚느라고 자산이 모이긴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 네, 어떻게 이거- 보면 집 안 사셨으면 그냥 다 썼지. 다 썼죠. 네. 제로. 잔고가 올라가면 무언가 사고 싶어져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절부절. 네. 돈이 쌓여야 이거 뭘로 쓰지? 근데 이 마음을 솔직히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 잘 왜냐면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이런 분들의 그 특징은 그건 것 같아. 원래부터 사고 싶은 그 위시 리스트들이 계속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사는 거죠. 네, 근데 그치. 이제 저 같은 성향은 사고 싶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 사. 그러니까 밥도 뭐 안 먹어도 돼. 막 아까 이런 성향이면 저는 그런 거 되게 네. 신기해요. 나 저거 사고 싶다. 막 이러신 네. 분들 있는데 저도 그런 욕구가 없거든요. 네. 그게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진짜 돈이 있으면 돈 있으니까 사야지. 네. 그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또 두 종류인데 갖고 싶은 게 만약에 뭐 네. 한강뷰 아파트야. 이러면 이게 약간 좀 저축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 달에 바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를 위시리스트로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애플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 아니면 뭐 그다음 뭐 달에 가방 스마트워치, 하나, 가방. 뭐 스마트워치, 뭐 신발 네. 이런 게 또 위시리스트이신 분들은 들어오는 족족 사는 거죠. 몇 달은 안정적으로 돈을 잘 모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생기면은 질러버리고 후회합니다. 그러신데요. 현타가 오면 팔고 당근마켓에. 다시 팔고. 네. 그러니까 아. 실물이 남아 있는 건 또 없는 또 거죠. 없구나. 근데 이게 약간 스트레스 해소법처럼 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아마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소득을 보니까.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만만한 일도 아닐 뿐더러 이게 50세, 6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계속 할 스스로 수 없을 수 판단되시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다 지금은 보니. 좋지만 나중 돼도 이렇게 되겠냐. 네. 제 목표는 5년 이내에 은퇴 자금을 만드는 건데 제 자산으로는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일한데도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 모으는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분 이렇게 앞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것도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 지금 하는 업종 자체가 주변 분들을 봐도 그렇게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네.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계속 있는데 네. 돈을 모아본 습관도 없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소득 활동을 계속하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었던 기간들이 좀 네. 많으세요. 소득이 쭉 일정치가 안 하다 보니까 적금 같은 걸 가입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취업했으면 최소한 10년은 다닐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 네. 뭐 1년짜리 적금도 가입하고 뭐도 가입하고 할 텐데 네. 이거 다니다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 해외여행과 사치품 소비인데 전 여기서 이 사치품 소비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저걸 삶으로써 생기는 그 기쁨이나 어떤 뭐 나의 어떤 행복감을 사는 거지 명품 백을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기도 그럴 것 해요. 같아요. 왜냐면 바로 또 팔아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쫙 어디 막 네. 집에 쌓아놓고 이건 아니시는 거니까. 굳이 이걸 하고 싶으시면 매장 오픈런을 하셔가지고 돈 되는 거를 이렇게 사서 파시든지 왜 500 주고 사서 450에 파냐고 500 주고 사서 700에 팔 수 있는 걸 하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아예 좋은 백을 사셔가지고 프리미엄 붙는 거를 하시는 걸 하든지 이게 아예 안 하면 좋겠지만 네. 근데 요건 어떡하죠 해외여행? 가지 말라고 여행 가면 즐겁고 뭐 경험도 뭐 새롭게 리프레시도 되고 좋죠. 좋은데 네. 내키는 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정해놓고 예산을 정해놓거나 시기를 정해놓거나 가야 되는데 국내 여행은 안 될까요? 국내 여행도 좋죠. 네. 근데 해외가 국내보다 싼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까요? 뭐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동남아 어디 가는 게 제가 말하는 국내는 육지. 우리 육지. 여기 안에 강원도, 고성, 네, 뭐 경주, 태백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정선은 가면 안 돼. 왜요? 정선 좀 카지노도 있으니까. 거긴 좀 멀리 가시고. 요 여행을 가시는 거를 좋아하는 거라면 네. 국내 여행으로 좀 바꾸시고 사치품 소비는 좀 약간 오픈런으로. 이국적인 거 느끼고 싶다면 인천 차이나타운 가보시죠. 네. 남해 독일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네, 있어요. 그럼 독일과 똑같은 곳이다는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국내에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프랑스 마을도 있고 대림역. 진짜 대림역도 이국적이죠. 저 진짜 거기 대림역 가면 가면 이국적이죠. 네. 그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국적인 네. 그 습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해외여행이라는 게 꼭 뭐 유럽풍 아니면 뭐 미국식의 네. 그런 곳만 해외냐. 그러니까 비행기 대신에 KTX를 탄다면 네.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다라는 느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축이 지금 0원 정도인데 네. 아까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네. 엄마 대출 상환하는 거. 그렇죠. 원금 상환하는 건 네. 뭐 대출 갚는 거니까 그거는 맞죠. 자, 지출이 382만 원인데 의료비가 12만 원. 요게 뭐 지병이 있으시다고. 네. 네, 이건 뭐 어쩔 수 요거는 없고. 근데 그리고 보험료가 24만 5천 원인데 네. 가입하고 나서 질병에 걸리거나 뭐 사고가 나게 되면 네. 이 보험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깼다간 다시 뭐 가입 못 하니까. 그래서 네네.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분도 가족계가 있네요. 네. 가족계. 가족계라는 거를 뭐 어떻게 쓰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뭐 이러저래 뭐 경조사랑은 또 다르게 쓰는 돈 건가? 들어갈 것들 있잖아요. 뭐 생신이라든가 이런 네. 거 아니면 우리가 환갑, 칠순 이런 거 할 때 돈 들어갈 것들 미리 모아놓고 네. 그렇게 쓰시는 요 것들. 경조사는 이제 가족 아닌 분들 네네. 그리고 가족계는 이제 가족끼리 뭔가 생일이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휴대폰 8만 원. 네. 네. 요것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시는 게 어쨌든 네. 그 알뜰폰으로 네. 요금제를 바꾸시거나 알뜰폰도 바꿔야죠. 네. 무조건. 저도 알뜰폰 쓰지만 전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차이 없어요. 어차피 통신사 그거는 안 좋다면서요. 저기 뭔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할 일이 있을 때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VIP 포인트 같은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컴플레인 걸 것도 네. 없고 안내 받을 것도 없고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잘 되니까 사실 뭐 그렇죠. 이동통신사한테 전화가 잘 되는데 뭐 컴플레인 걸 게 뭐가 있습니까? 전화 걸 일이 없네. 전화 걸 일이 아예 솔직히 없어요. 114에 전화 네. 걸어서 뭘 물어보고. 전화가 갑자기 뭐 끊기면 모르겠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전화 끊기면 전화 어차피 못 거는 거고. 의료비가 5만 원이야. 아니 왜 옷은 또 안 사시지? 그러니까 저게 의료비가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게 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 돈이 쌓이면 절대 아니다. 쌓이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뭐 주로 옷은 잘 안 사신다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옷을 안 사고 백을 사시는구나. 네, 백도 그렇게 막 그 앞에서 본인 스스로 느끼시기에 저는 해외여행하고 백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왜 돈이 안 모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있는 대로 그런 거 샀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그런 그렇구나. 것들입니다. 출퇴근에 7, 80만 원 쓰는 게 뭐죠? 이게? 이분이 재택을 하세요. 네. 근데 지방에서 재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방 재택. 네, 회사는 서울입니다. 아 네.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을 때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서울에 사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이게 네. 또 그리고 애매한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사는 게 이제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뭐 월세를. 고시원은 좀 그렇더라도 아주 뭐 작은 뭐 반지하 원룸이든 뭐 하나 얻어야지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그러게 아닌가요? 한 근데? 30만 원 500에 30짜리 네. 뭐라도 해도 내가 가서 잘 곳이만 만들어 놔도 네. 아니면은 뭐 새벽 차를 타고 오시든지 이 비용이 너무 큰데요. 네. 저 이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그냥 서울에 살아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식비도 50만 원이고. 네. 배달을 요즘에 조금 많이 시켜 드시기 시작했대요. 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는 게 있고. 부모님한테 식비는 줘야 된다. 네. 하숙비죠. 아니 근데 이 돈이면 140, 30이면 그냥 서울에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게. 그러네. 서울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굳이 왜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애매한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 가는 거니까 내가 서울에 굳이 네. 있을 일 있어. 집도 가족도 여기 다 지방에 있는데 네. 굳이 옮겨야 될 이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으로 보자면은 꽤 많이 들어가는. 네. 왔다 갔다가. 그럼 무조건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근데 왜냐면 서울에 가는 거랑 네. 오는 것도 어차피 업무 시간 내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는 거는 그래서 저녁에 오실 수가 있을 텐데 아침에 출근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부담은 130만 원 드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요? 저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새벽 아침에 4시에 타면 되지 않나요? 새벽 맞아요. 2시, 3시에. 네. 그 정도에 타셔서 그냥.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이 지방 사시는 곳의 지방이 네. 아침에 새벽 4시, 5시에 나와도 이게 안 되는 상황. 아. 네, 거기에 차편이 부족한 그 도시들 있잖아요. 그럴 거면 저는 그냥 경차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경차로 사서 주차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소카. 소카든지 뭐가 소카. 됐든지 간에 지금 이 8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너무 커요. 이게 거기서 숙박비까지 내면서 거기서 또 밥도 먹고 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시는 게 가장 낫지 좋다면.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회사한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2주에 한 번 뭐 간다든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으시면 이 돈이 좀 저는 무의미하게 좀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대출 원리금이 160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은 어머니 드리는 거, 60만 원은 보금자리로. 네. 그러면은 추가가 243만 원인데 거의 뭐 250만 원 저축이 가능하신 근데 이게 분인데 없다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아마 서울 가서도 많이 쓰실 거고 그냥 옷도 사고 저게 차곡차곡 통장에 모이면 뭐 500 됐네 가방 뭐 700 네. 됐네 가방 사야지 뭐 이런 거구나. 한 2달만 있으면 여윳돈 500이 그냥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나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 근데 요거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산이 그래도 집을 사셨어요. 네. 그래서 3억 1,500만 원인데 주식이 800만 원 가지고 계시고 네. 비상금이 이제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주식 투자를 잘못했나 보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그 우리 사주 받은 게 아. 박살이 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IT 쪽이니까. 네. 예전에 있었던 기업에서 우리 사주 받았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네. 뭐 어차피 근데 수익이 플러스 났을 때는 잘 활용해서 쓰셨대요. 부채가 2억 2천인데 보금자리론 1억 9천에서 3.68로 받아놓으셨는데 뭐 이 정도면 지금 뭐 아주 좋은 이자죠. 지금 안심 전환 대출이 뭐 요 정도 될까 4% 말까고 뭐 그치, 특례 보금자리가 뭐 4.67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던데 저 정도면 요 정도면 뭐 아주 잘 받아놓으신 거고 이제 금리가 또 저렴해지면 또 전환 갈아타면 됩니다. 대환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부모님 대출로 3천만 원 받아놓은 것도 상환하고 계시기 네, 100만 때문에 원씩. 뭐 꼬박꼬박 요것도 저축하는 거죠. 네. 보증금 500 받아놓으신 게 있고 아, 그럼 500에 65짜리를 맞춰놓으신 네. 거네. 시세보다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싸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자가 내는 게 60만 원인 거잖아요. 네, 60만 원 정도 내시고 네. 원금은 100만 원 네, 갚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65 받으셔가지고 5만 원 정도 남기고 네, 그쵸.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물론 이제 보금자리로는 60만 원 내는 게 원금이 섞여 있기는 한데 아 그러네. 그런데 저거에 체증식도 아, 체증식이구나. 원금은 거의 5만 원 정도밖에 없고 거의 뭐 처음엔 다 체증식으로 이자요. 하니까. 네. 아, 그래도 여기서는 적자 나는 게 없이 플러스 상태니까 네. 내 소비만 잘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분 저축을 해보신 적이 없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적금을 가입해 보신 적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직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으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하시되 6개월짜리 혹은 1년짜리 조금 짧은 거라도 먼저 도전을 해보셔라. 적은 금액으로 분산해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3개를 가입하시든 아니면 또 뭐 30으로 여러 개를 가입하시든 뭐 이자 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소액으로 소액 적금 먼저 가입하셔서 돈을 묶어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꾸 쌓이는 족족 인출해가지고 써버리시니까. 네. 그 카카오 뱅크나 이런 인터넷 뱅크에도 네. 적금이 있죠. 다 있죠. 있는데 그것도 하다가 26주 적금인가 하셨다 깨셨대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예, 너무 막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하지도 마시고 네. 그냥 없어도 될 정도 느낌도 안 날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묶어놓는 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공 경험이 필요한 건데 맞아요. 아 내가 이 돈을 쭉 모아가지고 몇 달까지 해서 완성시켰던 거. 1,000만 원 그 경험이 중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연초고 새해니까 막 야 100만 원씩 넣어 했다가 막 3개월만 깨면서 아 난 역시 안 돼. 어. 이런 약간 실패 경험이 더 쌓이면 안 되니까 그 깨는 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네.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6개월, 1년 두 개를 뭐 동시에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좀 낫지 않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10년 동안 일을 그 이후까지 할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네. 10년 안에 바짝 모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상금은 일정 수준까지만 유지하라. 네. 이건 저, 어떤 의미죠? 저 넘치면 저거보다 더 쓰니까 아, 네, 비상금 200, 300 수준에서만 네. 유지를 하시고 네. 넘는 돈은 무조건 잘라가지고 어디 예금을 넣거나 아니면 어머니한테 대출 상환하는 전 거. 요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저거를 200만 원씩 갚으면 어쨌든 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냥 300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네. 여기 들어갔다가 깨가지고 그치. 나가느니 맞아요. 엄마한테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면 안 나오는 아니면 돈이잖아. 아예 어머니한테 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가입해서 내가 못 깨게 만들든지 이거는 네. 강제적으로 뭔가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왜냐면 여기 어머니한테 다 줘버리면 엄마한테 엄마 나 명품백 사게 돈 좀 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뭐 등짝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등짝 스매싱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머니 뱅크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들어가면 안 나오는 데다가 넣어놔야지 맞습니다. 언제든지 깰 수 저도 있다라는 불안하긴 것도 해요. 이게 지금 이게 한 30몇 년간 이렇게 해오신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요거가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거 빨리 갚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어머니한테 계속 줘서 엄마가 돈 관리 3천 모으면 그때 나한테 뭔가를 뭐 해줘라든지 네. 이런 그것도 식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상태인 현재 상태입니다. 거죠.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순자산은 10년 후에 음. 한 1억 5천 정도. 요것도 체증식이니까 뭐 이렇게 줄기 하겠죠. 조금 줄긴 네, 하겠네요. 아주 줄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데- 한 1억 5천 정도 모을 수 있는 상태고, 네. 뭐 연금저축이나 이런 건 또 전혀 없으시니까 전혀 없죠. 그냥 말 그대로 현금 쌓이는 건데. 지금 있는 돈 조금씩 그냥 불어나는 거 그 정도인데 네. 이제 적금을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있는 만큼 묶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달라지죠. 네. 이건 아예 그냥 극과 극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마음 먹고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10년 뒤에 6억이 생겨요. 네. 그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1억 5천 왜냐면 지금 저축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네, 하긴 그렇죠.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저축의 위력이죠. 네. 네. 순현금이 뭐 한 4억 정도는 네. 있으실 거라서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소득 대비 집도 좀 되게 저렴한 걸 사놓으셨고 대출도 적으셔가지고 그렇죠. 사실 착실하게만 하면 충분해요. 뭐 아까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네, 5년 후에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 사실 5년 안에 은퇴 자금 마련하는 건 안 돼요. 지금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부동산을 따로 별개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차익을 남긴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네. 지금 은퇴라고 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3, 40년 동안 살 생활비를 5년 안에 모은다라는 건 안 음. 되죠. 안 안 그렇지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워낙 고소득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뭐 70% 저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돈이 그렇죠. 막 엄청 쌓이죠. 1년에 막 6천씩 쌓이는데 네. 당연히 뭐 이렇게 모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로 반대로 이제 한 번씩 명품을 사. 막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문제. 갑자기 미국 일주 막 갑자기 퇴직하고 미국 3개월 살기 막 이런 거. 안 돼요. 네. 여행은 우선 국내 여행부터 좀 한번 네. 가보시는 거 어떨까. 국내 여행 30곳 가고 해외여행 가기. 좋다. 그럼 그러면은 12개월 안에 30곳 가실 수도 있으니까 매주 가 매주. 한 달에 한 번 국내 여행 가기. 한 달에 한 번. 50만 원 이하로. 네. 그렇게 해서 여행의 스트레스를 좀 푸시고 명품은 좀 피가 붙는 명품 사기. 사더라도 오픈런이나 약간 좀 그런 피 붙는 아주 고가의 명품을 사셔가지고 차라리. 돈을 좀 벌어보는 목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